네, 여러분, 간디, 아인슈타인, 고흐, 그리고 애플의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겠죠? 네, 모두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내향적인 성격,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좀 어떤 타입이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두 내향성과 외향성 이 두 가지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를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츠러드는 순간들은 반드시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말해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순간 수줍음을 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주신다고 합니다. 김은나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강연은 1부는 우리의 숨겨진 아까 말씀했듯이 내 내면의 무한의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또 2부에서는 가장 우리 면접 중에 중요한 태도,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밌게 한번 저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좀 면접에서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희망 사항을 가지면서 예,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 뉴스 김은나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기업인재연구소 김은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는 내면을 어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이제 나른하고 해서 퀴즈 한번 하고 풀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다 없다 퀴즈인데요. 있다와 없다의 공통점을 잘 한번 보시고 아시겠는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은 있지만 현대는 없다. 우리 청산유수에는 없다. 네, 뭘까요? 온수엔 있지만 냉수엔 없다. 조금 더 가볼까요? 신사는 있지만 숙녀는 없다. 여기까지 거의 전무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 혹시 느낌이 중동에는 있지만 남미에는 없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나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있지만 소위는 없다. 혹시 아시겠는 분 계세요? 저기 있다 부분을 공통적으로 보면 조금 힌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의외의 답. 네, 정답 맞습니다. 지하철역이었어요. 네, 보시면은 있다만 같이 보면 어려운데 있다만 보시면 이게 제가 기존에 있는 문제를 응용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찰관 분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알았어요. 지하철역뿐 아니라 다른 답이 있대요. 혹시 번뜩이시는 분? 동명, 지역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분들께서는 지역을 항상 관찰하시고 지역을 순찰하시다 보니까 동명, 아쉽게도 인재가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다른 면들에 의외로 우리가 잊고 살고요. 속고 산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만 봐도 막 가슴이 떨리죠. 김연아 선수. 이 올림픽 때 모습인데요. 정말 너무나 우아한 그 자태. 보기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큰 무대에 그렇게 설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를 의외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출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떨리는 거를 거의 뭐 사치로 여길 정도로 매우 그 순간순간의 결단력과 정말 그런 어떻게 볼까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의외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인터뷰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수줍어하시면서도 매우 그 20대 초반에 그 뭐라 그럴까요? 풋풋하고 조금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마른 사람 앞에 나는 게 떨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원래 나는 안 그래. 그런데 자신의 무대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사람을요, 프로라고 합니다. 프로. 제가 아까 좀 전에 경쟁자 여러분들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나는 안 그래. 그런데 내 무대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프로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이 사회가요, 프로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괜찮다 했는데요. 이제는 이미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답니다. 이미 프로인 사람, 이 사회가, 이 회사가 이미 준비되어서 레디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프로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런 프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한 길의 모습인데 겨울에 이렇게 눈 왔을 때도 참 이쁜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가을에 빨간 낙엽이 들기 직전의 모습이 정말 우리나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너무나 좋은 풍경들 이런 거 딱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끝에 뭐가 있을까? 저기 혼자 가면 좀 외롭지 않을까? 누구랑 같이 가지?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갈까? 아니야. 좀 즐기면서 가려면은 걸어가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길을 딱 마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로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다 눈을 피하시거든요. 네,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진로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100%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로는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진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신다면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가까운 친구 중에 후배 정확하게 가수라는 그런 진로, 정확한 직업을 위해서 20대, 30대를 그 길을 위해서 전부 투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끝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친구를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진로라는 거 설정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가진 재능,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정말 타인하고 소통하고 대중 앞에 이익도 취하면서 나의 어떤 재능적인 것을 소통하고 싶다라는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방향을 가는 길에 보니 가수도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해도 자꾸 이상하게 막혀. 그러면 창작적인 어떤 음악적 창작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작곡도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조금 폭넓게 그런 음악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 직업, 꿈, 진로 이거랑 어긋난 건가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내 방향이 잘 설정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꿈을 이루었다라는 그 방향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한테 만약에 진로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의 그 소외된 사람 또는 여러분처럼 어떤 도움이 내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분들에게 힘을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제 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저희 강의가 끝난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됐어요. 좀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꿈을 이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적 선택이 꼭 나의 진로와 꼭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진로라는 건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사, 교육 여러 이제 방면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직종에 많은 연령층의 분들을 많이 뵙니다. 근데 정말 그 일을 행복해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달라요. 여유가 있고요. 근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돼요. 돈 때문에 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정말 그 인생의 기로에 놓인 듯한 느낌. 네, 그거는 정말 여러분 내 방향성이 맞는 일인가, 내가 가진 어떤 소질과 재능과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갈 방향이 맞는 길인가 라는 것이 적합했을 때 정말 그 행복, 예,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닉 부이치치라고 뭐 다 아실 거예요. 저희 한국에도 한 몇 번 방문하셨고요. 이분이 정말 그 선천적으로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10살 때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 해요. 정말 자기는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 자기를 살게 한, 나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청소년들, 특히나 비행 청소년,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자살 직전의 청소년들한테 이 드럼스틱을 보여주면요, 그 청소년들이 희망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좌절 속에. 그래서 자기는 살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나의 이런 드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 저 인생과 내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그것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나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면접 때 다들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회사에게 간택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회사도요 항상 이렇게 항상 최고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간택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요. 네, 이분들도 여러분을 대할 때 이렇게 어려운 회사를 누군가가, 인재가 와서 같이 우리의 인생과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 누구가 이 위기를 탈출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충분한 능력으로 이 어려운 회사를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닉 부이치치가 내 인생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갈 수 있는 인생이다 희망을 거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가치를 가진 인재를 찾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눈빛이 보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모 대학교에서요. 여러분 뭐 말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이제 회사의 임원분들께서 모여서 워크숍을 한 자리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회사마다 가치관이 다르시고요. 다 인재상이 다르세요. 하지만 그 워크숍에서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취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놀랍게도요. 저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식의 인재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딱 한 분 재밌었던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 뽑아도 이런 사람은 안 뽑는다 라고 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스펙만 믿는 사람, 자기는 그 스펙만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온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뽑는다. 의외의 대답이셨거든요. 그 대신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행복에 대해서 갑자기 준비되어 있는 그 리스트에 없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는 조금 자립을 일찍 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결혼도 좀 빨리 하고요. 집도 조금은 빨리 좀 자립을 했을 때 행복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딱 한 분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행복은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내 마음을 맞춰서 내 안에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채용하셨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말을 다시 또 한다고 해서 되는 보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여튼 중요한 게 이분들도요, 인사 교육 많이 담당하시면서 준비되어서 그냥 따다다다다 외워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와서 이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거와 좀 다르더라. 중요한 게 얼마나 이 사람의 가치관과 내면이 준비된,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워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틀리대요.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얘기한다든지 내면의 질문을 했을 때 눈빛이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눈빛에서 내 소신과 자신감, 준비되어진 내 내면에 준비되어진 모습들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물론 겉으로 준비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가치관, 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얻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기도 했겠지만 제가 실제로 좀 겪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8월이었는데요.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공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뭘 이렇게 짓고 계시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빨간 옷 입으신 분한테 아주 지금 이거 뭐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빨간색 입으신 그 분께서 딱 보면 몰라? 더워 죽겠네. 말 걸지 마요. 이렇게 이제 진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보다 소심하거든요.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비슷한 그런 작업복과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저기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여쭤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일단은 뭐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딱 돈 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돈 준 만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그 노란색 옷 입으신 분, 저는 이제 저분 보고 조금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금 건축 인테리어 지금 작가인데요. 작품 만들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뉘앙스라든지 저한테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분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정말 짜증나는지 이 더위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담은 소중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똑같이 겉으로는 보기에 똑같은 일이지만요. 조건은 똑같지만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조건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조건에 맞춘다고 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 내 내면의 가치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가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내가 잘하는 일인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나는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성찰, 이것이 여러분 직장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요. 여러분 진로를 찾는 정말 최적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만화를 한 장면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뽀린데 주인공이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사진작품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사진작품 촬영할 때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셀카 필수죠. 가장 중요한 거 뭐? 각도. 각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찍고 계시는데 각도 잘 부탁드립니다. 각도 중요하고요. 각도. 그다음에 지금은 다 좋지만 옛날에 핸드폰 사양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했어요. 핸드폰 사양 매우 중요하고요. 또 빛, 뭐 배경화면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 뽀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제일 먼저 사진기의 뚜껑을 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준비하는 스펙, 뭐 준비하는 자격증,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더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끈기가 생기고 어떤 것이라면 내가 눈이 뒤집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나의 직업의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의 선택 이것이 진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끊임없는 내 내면에서 원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의 특징이고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옆 사람과 내가 얼마나 우호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짝짝이 잘 맞는데 이렇게 3명이 앉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3명이 앉으신 분들은 강강술래 자세시고요. 2분이 앉은 분들은 쎄쎄쎄 자세입니다. 그렇게 한번 형태를 조금 한번 돌려볼게요. 두 분 강강술래 또는 쎄쎄쎄 대형이신데 그 상태에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른손은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셔야 돼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시고요. 네. 그다음 왼손 여러분 왼손 반짝반짝반짝. 왼손은 두 번째 손가락 뾰족하게 펴셔서 네. 아까 펴놓은 상대방의 펴놓은 손바닥에 한번 콕 찍어 보세요. 콕 찍어 보세요. 네. 그 찍으시다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구령은 자바입니다. 자바. 구령 자바에 내 거는 얼른 빼고요. 상대방의 손가락을 확 잡으시면 이기시는 게임입니다. 네. 어려우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구령 콕 구령에 맞춰서 찌르시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막 찌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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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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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보세요. 제가 별거 안 하고 콕을 조금 빨리 했을 뿐인데, 벌써 지금 콕콕 하지도 않는데 막 콕콕 찌르시잖아요. 네, 이렇게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것이요, 행동으로 표현돼요. 네,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아니야 면접 때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는데 분명히 사람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콕, 콕, 코로콕,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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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네, 지금 애매모 지금 하신데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잡아의 나는 빼고 상대방 거는 잡으시는 겁니다. 준비 갑니다. 콕, 콕, 코로콕,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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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잡으신 분 손 살짝 들어주세요. 잡으신 분.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독하신 분이라는 거. 상당히 예사뿐이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지금 작은 게임을 통해서 독한 사람 찾아냈지, 면접 시에 아닌데 이러면서도 이제 내면이 다 들통날 사람 찾아냈지. 네,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게 내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 정말 가치관이 있고요, 이쪽 길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로 툭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 내 내면을, 내 가치관을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런 것들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이렇게 모의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무슨 말씀들을 자주 하시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럴 때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택도 없는 그런 급여를 제시한다. 뭐 이럴 경우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표현하는 거 뭐 그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이거를요 잘 바꿀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끝을요 긍정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능합니다, 긍정형으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급여가 어느 정도 선이면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근무 시간 조건이 어느 정도면 제가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긍정형으로 뒷말을 끝내서 포인트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긴장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저기요 뭐라고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떨리다 보니까 반토막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뭐라고? 저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약간의 반토막 말이 딱 듣는 그 심사관으로 하여금, 저거 준비가 된 사람이야? 이쪽 준비한 사람이 맞아? 자신감이 너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항상 끝내는 말을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의문형 또는 청유형으로 끝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문형으로 말씀드린다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 끝을 청유형이나 의문형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안 된다, 훈련하고 연습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과 내면을요 표현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누구 그냥 가족이라도 좋거든요. 앞에다 세워놓으시고 자신의 가치관, 내면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요, 뭐 궁금한 거 뭐 말씀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많이 들으셔서 칭찬을 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한마디 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냐면은,
제가 이 회사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든지, 또는요, 생각나시는 게 없으니까 면접관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호의적으로 잘 보일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면접관님 뵈니까요, 동안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칭찬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칭찬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묘하게요, 기분이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칭찬인가, 이게 아부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명확한 기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칭찬인가, 아니면 저 사람 듣기에 아부성으로 들릴까,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준비 시간이 짧으시겠죠. 몇 초 뭐 이렇게 될 때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신 다음에 그걸 머리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부하고 그러면 칭찬하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그거는 딱 하나 차이입니다. 뭐냐?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아부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동안이세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내면에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대단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부감, 결론만 얘기해서 드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뭔가 칭찬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 가치관 내면에 대해서 잘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회사의 역사를 면접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는 회사 같습니다. 네, 과정을 얘기했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노력하는 회사 같습니다.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오다 보니까 자세하게 안내 표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그런 뚜렷한 구분들이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회사로 느껴졌습니다. 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과정, 자신이 경험했던 것도 좋고요, 들은 것도 좋고요, 정보를 찾은 것도 좋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진짜 칭찬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내 진로이다 라는 확신, 그것을 어디 찾는다고요? 내 안에서, 내면에서. 그래서 끊임없는 자아 성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나는 견딜 수 있는지. 직장 생활은 누가 잘 견디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스스로 내 내면과 많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튼튼하게 내면을 잘 쌓으신 분은 정말 취업 시에, 면접 시에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1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오늘 그런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내면과의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근무하다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현장에서 많이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에 여러 가지 툴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 진단 할 수 있는 디스크라든지, 뭐 MBTI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에고그램, 뭐 애니에그램,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툴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툴을 충분히 활용해서 나의 강점이 예를 들어서 위기에서 뚫고 지나가는 것이 나의 예를 들어 성격 진단에서 가장 강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진로를 선택할 때 너무 도전이 없고 식상하고 루틴한 그런 방향을 찾으시면 어려우실 수 있겠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자기는 그런 거에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진로를 아까 제가 말씀 방향성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주위 사람한테 가장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나의 고집으로만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타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 진단, 행동 진단,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하지만 여러 사람하고 대화해서 소통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가족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들을 충분히 알아가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취업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좀 혼자 이렇게 약해진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은 좀 있을까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뭐 책으로 활용해도 좋고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노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참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어떤 무의식에 의해서 이런 상황 또는 이런 말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분노라는 걸 항상 본인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라는 것을 자꾸 자기가 인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럴 때 분노가 나는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직장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이 화가 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제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적절하게 표현해서 이게 분노라는 걸 조절하는 거지 분노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양을 한다. 자기만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보셔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는 자야지 풀린다. 숙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 찾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분노가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렇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실 때 너무 윗사람들의 말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잘한다라고 저는 결코 생각되지 않고요. 물론 수용을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소통해야 된다. 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면접관으로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모의 면접 이런 경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접 상황에서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왔어요. 면접 때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당황을 하면 사람이 저기요, 뭐라고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하지 말고 제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너무 옥죄거나 나 실수했어. 당황했어. 큰일 났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이 순간을 그랬는데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더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은 그것도 하나의 테스트거든요. 저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 있게
나가는구나, 자신 있게 표현하는구나,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위축되지 마시고 실수도 당당하게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참 그 짧은 순간에 실수 네. 한번 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맞아요,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사실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네. 이 순간이 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희들한테. 네. 아까 마지막에 회사 칭찬과 네. 아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마지막 한마디에 회사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 전 어떤 네. 사람인데 저 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둘 다 참 좋은 소재거리거든요. 나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에 대해서 각인시켜서 회사를 칭찬해 주는 것도 나에 대한 각인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사와 나를 무조건 엮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드러내는 것도요, 그래 나 잘났어 라는 표현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회사만 왠지 칭찬해드리면은 나와는 조금 동떨어져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지혜롭게 어떤 한마디를 남기신다면 내가 이런 장점이고 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보니 회사도 이런 회사네요. 내가 그 과정을 보니까 참 멋진 회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엮이면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이득일 겁니다 라는 인상, 그런 뉘앙스의 사례, 이런 것들을요 요즘에 인터넷 정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팁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생각해 가셔서 그런 부분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자신과 그 성찰을 많이 하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회사 또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분명히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고 원하는 길을 간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셔서 내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성찰하고 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 가장 친한 친구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내 어떤 면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아닌 것 같아, 타인하고 대할 때 어떤 면을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남 얘기하기는 되게 쉬운데 내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좀 자신과의 좀 대화를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1부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부에서 더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2부에서도 선생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직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 또한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인사를 20년 가까이 했고,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가장 애정이 있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최초 경험한 업무도 채용이었거든요. 근데 채용을 하면서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도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이 인사에 대한 내용을 2강에 걸쳐서 핵심적인 내용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외부 환경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닌 직무이기도 한데요. 인사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동,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노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즉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또 로봇이 들어오면서 현장의 많은 업무들이 자동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동화가 되면서 이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사 갈등이 사라집니다. 기존에 인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노사 갈등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노사 활동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무팀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예를 들면 뭐 아주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노동이 사라짐으로써 노사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또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이 사라지게 되면 임금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생산성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고 또 하나는 채용 문제, 또 구조조정 문제, 또 품질 문제까지 해결이 됨으로써 인사는 향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면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도 이미 진입을 했고 가장 빨리 늙어가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실 글로벌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장기적인 불경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협 속에서 과연 인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인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알아보면요. 과거에는 이 효과 지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이냐, 비용보다는 효과에 관심을 두고 인사 정책을 실현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효율 지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또 경기도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또 성장률도 정체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제는 원가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인사의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는 창조지향, 사람지향으로 갈 거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노동의 많은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인사는 이제 이에 걸맞는 전략을 제시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 경영 전략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사람과 창조 지향이 될 거다. 사람이지만 과거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또 어떻게 이 핵심 인재가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사실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역할로 대두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인사 환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인사에 있어서는 또 어떤 업무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연 인사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인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혹시 어떤 음식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면 가운데 묵도 썰어 놓고 또 계란도 썰어 놓고 뭐 고기도 썰어 놓고 버섯도 이렇게 썰어서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음식의 이름은 탕평채입니다. 탕평채. 이 탕평채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조선시대에 영조 또 정조 뭐 이런 왕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죠. 이 영조나 정조 임금 때 탄생한 그런 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조 때 보시면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인을 대표하는 소론과 노론, 그리고 또 이에 대적하는 남인, 뭐 이렇게 다양한 당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당파 싸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조가 왕에 오르고 나서 인자의 난을 겪으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화합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게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탕평책은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동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뭐 이런 게 바로 탕평책인데 바로 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 이 탕평책이 인사제도의 근간과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평책을 꽃피운 게 바로 정조 임금이시죠. 그래서 규장각을 마련하고 농업과 상공업을 융성시키신 분이 바로 이 정조 임금이신데요. 그래서 정조 임금을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정조가 좀 더 재위기간이 길었더라면 아마 세종대왕에 버금가거나 세종대왕 이상 되는 그러한 역사적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탕평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사가 기업에 있어서도 또 나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단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그렇다면 인사가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요. 채용과 또 배치 관리와 이 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텐데요. 특히 채용은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채용은 인사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도 아마 입사를 하게 되면 최초로 경험하게 될 업무가 이 채용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이런 업무가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을 보면 제가 보면 현업과 인사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제 이 현업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인사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현업이란 바로 인사가 아닌 다른 부서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기획, 또 마케팅, 생산 기술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부서, 인사가 아닌 다른 부서를 현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와 현업 이렇게 나눠서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단계에 보시면 채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떻게 검토하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현업에서 소요 인원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 팀에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을 새로 채용하겠어. 이렇게 소요 인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사팀에 채용 진행을 의뢰하게 되죠. 즉 인사팀에 자 우리 2명의 신입사원이 필요하니 2명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협조전을 통해서 인사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신 인사팀, 뭐 기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 아래와 같이 채용 사유가 발생하여 전기 분야, 임용에 대한 채용을 요청합니다. 또 채용 사유는 결혼 발생, 즉 퇴직을 했다는 말이죠. 채용 직위는 사원, 또 자격 요건은 세부사항 별점 이렇게 해서 협조전을 보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채용 요청을 했다고 다 뽑아주지 않습니다. 다 뽑아주면 뭐 예를 들면 밑도 끝도 없이 다 뽑아주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인력도 뽑힐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재원이 낭비되는 이러한 악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냐, 또 사업계획에 반영한 인원이냐, 또 설사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을 지금 시점에서 뽑아줘야 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요청한다고 요청한 대로 다 뽑아준다면 인사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사팀은. 그래서 이 부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검토를 한 다음에는 자, 채용 계획을 회신을 하게 됩니다. 당신네들이 요청한 2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1명만 채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채용 계획을 회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회신을 하게 되면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아까 좀 전에 채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 또 때로는 협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현업에서 뽑아달라고 2명을 요청했지만 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1명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리를 이제 현업에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 생산팀장님, 지금 생산팀이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런 이유,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1명만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과 또 협상 능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채용 검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채용 검토를 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자, 2단계를 보시면 2단계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일단 온라인으로 많이 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사람인 이쪽을 3대 취업 포털이라고 하는데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제 온라인 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수행하는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시를 합니다. 또 사원 추천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겠죠. 전에 제가 있던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습니다. 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각 학교에, 대학교에 추천 공문을 의뢰하게 되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자, 뭐 경력사원이라면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헤드헌트에 의뢰를 할 수 있고요. 또 오프라인 구인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구인 광고란 뭐 신문에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신문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문에 구인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단계에 걸쳐서 모집을 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직자들이 저희 공고를 보게 해야 되고 또 많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는 지원자들 속에서 우수 인재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구인 광고를 낸다든지 채용 모집을 할 때는 굉장히 마케팅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고요. 3단계에서는 서류 전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고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1, 2차 서류 전형을 하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을 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는 서류 전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할 거냐, 정성적인 평가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 채용을 하면서 채용 기준안을 마련한 그런 샘플이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서류 전형 기간 해서 뭐 10월 7일에서 10월 11일까지 5일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현업은 10월 13일이라고 돼 있죠. 이 현업이란 바로 현장 부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뭐 연구부서. 그래서 인사에서 평가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두 번째 시트에 자기소개서 세부 기준이라고 보시면 자, 보시면 전공 성적 기준에 따라 개수화 그래서 30%, 의학 기준에 따라 개수화 30%, 또 승부건성 여기서 말하는 승부건성은 아마 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승부건성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 10%의 비중을 두고
또 직무 경험, 전공 수업 외에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5단계에 걸쳐 평가함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의 축은 회사 이해입니다. 자, 입사 지원 서류에서 회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조사했는지를 보고 점수를 부여한다. 또 자격증이나 공모전 수상, 사회 경험, 글로벌 경험은 가점 영역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놓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게 이제 서류 전형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전형을 진행하다 보면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에 지원을 했는데 저는 기아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중간에 가면 또 한화 얘기가 나옵니다. 한화 얘기가 나오다가 마무리는 또 기아로 결론을 짓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이 지원자가 한화에 지원했다가 기아에 지원하면서 앞과 뒤는 고치고 중간 부분은 하나에 그대로 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서류 전형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1차 서류 전형을 마치고 2차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현업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현업이란 바로 아까 현장 부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3차 서류 전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인사팀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자, 이러이러한 사람을 합격시키겠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럼 경영자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과 채용 목표대 및 경쟁률 이런 부분들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합격자 명단까지 최고 경영자께서 쭉 보시고 합격 불합격 여부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발표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는 거죠. 자, 경영진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절차는 합격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문자나 메일로 합격 통보를 받아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1차 면접은 대부분 실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에서는 4배수 내지 5배수를 부르게 되고요. 이때 인사팀에서는 지원자 현황표라든지 면접 매뉴얼을 면접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하게 되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인데요. 지원자 역시 현황표와 면접 매뉴얼이나 평가표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접 매뉴얼을 보고 또 평가표를 참조해서 면접을 보게 되고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그럼 면접 매뉴얼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는 사실 면접관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화된 면접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각의 지원자에게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공정한 평가가 안 된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화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화된 면접이 바로 이렇게 면접 매뉴얼을 만들어서 질문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질문 예시를 볼까요? 예를 들면 지표에서 좌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놓고 이 면접관들이 맞는 답을 했구나, 그렇지 않구나. 만약 모범 답안 수준의 답변을 한다면 A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지원자가 모범 답안 수준 이상의 창의적인 답변을 했다면 이제 그 지원자는 S를 받겠죠. 그래서 어떤 즉흥적인 질문이나 평가가 아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구조화된 면접인데, 자, 이런 구조화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 매뉴얼을 만들어서 면접관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은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을 추구하고 있고요. 면접 매뉴얼을 통해서 면접을 보게 되려면 일단 꼼꼼하고 순발력 있는 인사 담당자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접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CEO에게 취합하여 보고하고 CEO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합격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면접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 및 통보에 이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건강검진은 뭐 사실 요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최종 합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채용을 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채용을 하면서 이 보람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는데요. 보람된 순간은 뭐냐면요. 우리 그 신입사원들이 정말 퇴사하지 않고 오래 다닐 때, 또 인사를 잘할 때, 이럴 때 보면 인사를 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신입사원들 연수를 보냈거든요. 이제 연수원으로 저희가 자체 연수원이 없어서 연수를 보냈는데 연수를 보내면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자, 연수원에 가면 다른 회사 직원분들도 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든지 꼭 인사를 해라. 100분 만나면 100번 인사를 해라.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뭐 이런 걸 잘 교육시켜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왔어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그 연수원에 경비를 하시는 분께서 저희 회사 CEO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편지 내용이 대략 어떤 거냐면 제가 10년 동안 이 연수원에서 경비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 신입사원들처럼 정말 예의 바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은 신입사원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정말 여기에 근무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저희 CEO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결제판에 딱 넣어가지고 CEO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CEO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 버릇없다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야, 우리 신입사원들이 정말 다르구나.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래서 저도 덩달아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또 채용 업무를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채용에 이어서 채용 담당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보시면 3월과 4월, 9월과 10월입니다. 어떤 시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채용 청탁도 많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또 기업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힘 있는 뭐 그런 분들이 좀 뽑아줘 하면 뽑아줘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무자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고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다른 지원자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채용 시즌이 되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또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실제 인사청탁 경험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통계를 낸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받는 청탁이 보시면 협력업체 관리, 뭐 예를 들면 인사에서도 파견업체라든지 교육을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부탁, 또 인사평가에 대한 정보, 내 평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봐줘. 또는 뭐 동료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승진 연봉에 대한 공개, 뭐 예를 들면 승진이 발표되기 전에 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봐줘. 뭐 이런 부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원 채용에 대한 청탁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직원인데 좀 잘 봐줘. 아니면 서류라도 통과시켜줘. 뭐 이런 청탁도 가끔 있죠. 또 친분을 강조하며 다른 직원의 연봉이나 고가를 물어볼 때, 즉 이분이 나의 경쟁자인데 나의 경쟁자가 얼마를 받는지 알아봐줘. 뭐 이런 아주 들어주기 곤란한 청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청탁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런 청탁들도 또 인사 담당자라면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탁을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배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는 채용을 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사원들을 직무 순환을 위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는 부분을 배치라고 하는데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유기적 협력의 결정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배치 관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부 내에서 전보 이슈, 즉 다른 부서로 재배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부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케팅 사업부인데 마케팅 전략팀에서 영업 관리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협조 공문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가 CEO까지 발령품위를 하고 그대로 발령만 내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부 간 전배, 즉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업부 간 부서로 옮기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케팅 사업부에서 자, 재무부서에 있는 분을 소위 말하면 지정을 했어요. 나 저 친구 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마케팅 사업부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쭉 업무를 해보니까 재무에 있는 저 친구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홍길동이가. 그러니까 자, 홍길동이를 우리 부서로 발령을 좀 내주세요. 그렇게 인사팀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팀은 이 부분을 놓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를 설득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하고 마케팅에 그러면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재무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부 간 부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업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요. 자, 보시면 또 하나의 경우는 조직 차원에서 직무 순환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인사에서 재무로, 또 재무에서 기획으로 이렇게 직무 순환을 시키는데요. 직무 순환을 시키는 목적은 아니 한 군데에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재무에서 한 10년 있으면 충분히 재무에 대한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EO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직원들을 다른 데로 보내서 일단 역량도 더 쌓게 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보면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부서에만 있게 되면 부서의 이기주의, 뭐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최고야 또는 우리 부서가 편안한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되면 마케팅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재무부서에서 잘 도와주겠다. 뭐 이런 소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 간 또 직무 간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환 근무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조직 반발이나 개인 반발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기획력과 협상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치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평가는 너무너무 민감한 이슈고 또 근무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 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면 좋지 않게 나왔다면 이거 내가 직장생활 더 이상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평가 제도를 설계하는 게 인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보면요. 먼저 연간 1, 2회 인사평가 지침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평가 지침을 수립할 때 인사 담당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우리가 시행했던 인사평가 지침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개선점이 없는지 검토해야 되고 또 최신 트렌드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사 사례를 많이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와 타사 사례를 검토한 다음에 초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 초안을 마련했으면 그냥 이 초안을 인사팀에서 마련한 초안을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패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국가에서 치면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론 수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초안을 마련하고 이 초안을 CEO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EO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라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평가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왜? 평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평가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평가자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여서 평가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2단계에서는 이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업에 공문을 발송하고 평가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통상 1차 평가는 팀장이, 2차 평가는 본부장이 하게 되고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보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은요. 보시다시피 S는 5%, A는 10%, B는 50%, C는 15%, D는 10% 이렇게 강제 할당 방식이라고 하는데 할당을 주게 됩니다. 왜 이런 할당을 주게 되냐면 예를 들면 생산기술부서에서 생산기술팀장께서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자, 우리 다 자식들입니다. 그죠? 우리 자식들인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주고 싶다는 거죠. 웬만하면 뭐 조금만 열심히 다 잘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겁니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자, 예를 들면 대리직급에 대해서 뭐 S는 5% 또는 10%, A는 50% 또는 40% 이렇게 강제로 그 비율을 할당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모든 학생을 A를 줄 수 없어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이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강제 할당을 하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인사팀에 보내주게 되면 인사팀에서 네 번째 취합 및 검토를 하게 되고 5번째 이 결과를 가지고 품위를 하고 현업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는 3단계에서는 평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보상, 개인별 보상 수준이나 차등 보상 결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 승진을 하는데도 승진 심사 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돼요. 평가 자료가. 세 번째,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역량을 보완해서 우수 인력으로 양성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전환 배치, 즉 회사의 인사 정책에 의해서 뭐 마케팅에 근무하고 있는데 마케팅이 잘 안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 평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가의 지금 프로세스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세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역량평가와 성과평가인데요. 이 평가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를 보시면 자, 기업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와 리더십 항목을 정해놓고 여기에 관련된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종류에는 역량평가와 성과평가가 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역량평가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평가는 정성적 평가예요. 그래서 밑에 평가 내용을 보시면 태도평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근무에 충실한지 또 성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핵심 가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 승부건성이나 창의성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발휘했는지를 핵심 가치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직무 역량, 이분이 근무하는 구매 부서에서는 협상 능력이 중요한데 이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 리더십, 직책자라면 뭐 예를 들면 팀장이나 파트장 이렇게 관리 역할을 하는 직위에 있다면 자, 이분이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게 바로 역량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평가 결과는요. 차상위로
승진을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역량평가에 이어서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계량적이에요.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서의 고유 목표에 맞는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업직에 근무한다면 제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120대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월 10대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이긴 한데 월 10대씩 120대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과연 연말에 실적을 평가했을 때 120대를 다 판매를 했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목표로 한 부분과 달성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는 게 성과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는 주로 보상에 승진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보상 부분에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평가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최근 평가의 트렌드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강제 할당 배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직급별로 또는 직위별로 A, S, B 여기에 대한 비중을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도록 하는 강제 할당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 강제 할당 방식을 굉장히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할당 방식이 아니고 절대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절대 평가는 예를 들면 어떤 팀에서 다 A에 맞는 수준의 성과를 발휘했다면 다 A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책자는 무조건 좋은 평가를 주기 원하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그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글로벌 기업이죠. 페이스북을 보니까 동료 평가를 하게 합니다. 동료 평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제안한 제품에 대해서 인트라넷, 사내 전산망에 올려놓으면 동료들이 이제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제품은 상품화가 가능해. 아니면 아이디어가 좋아. 창의성이 좋아.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동료들은 정말 냉철하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 그 현장에 대한 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시장에 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료 평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그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료 평가를 많이 하는 게 현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저희 나라도 이제 이 동료 평가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1강에서 중요한 채용과 그리고 배치 관리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쭉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쭉 해주셨는데 질문 한두 개 알아보고 다음 2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인사 분야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걸 보니까 우선 인사팀이 기업의 막강 파워 부서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도 인사팀에 근무했지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팀은 막강 파워를 지닌 부서가 아닙니다. 막강 파워를 지닌 부서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의 모든 조직은 사실 기업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이고 각각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강 파워 부서나 있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CEO가 예뻐하는 부서는 그 본연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마 CEO가 또 예뻐하고 막강 부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또 영업 생존 자체잖아요. 영업은 그렇다 보니까 영업에 대해서는 CEO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하 부서는 특별히 막강 파워 부서는 없고 또 인사 부서는 최근에는 오히려 고객 맞춤형 이런 인사 전략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3D 부서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자, 공대생도 인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인사 쪽에 이렇게 지원할 때만 해도 주로 경영학과, 또 산업심리, 뭐 경제학과 이런 쪽 출신의 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공대나 또 인문대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면 사실 전공을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아요. 전공을 많이 따지는 않지만 다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경영이 아니고 또 인문 쪽이라면 뭐 인턴도 시도를 해야 되고 리더 경험도 쌓고 또 컨설팅 펌에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다른 학과도 또 공대생도 얼마든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인사팀장을 하면서도 보면 뭐 품질에 근무하면서 또는 생산 기술에 근무하면서 당연히 공대생이겠죠.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품질 부서에 근무하다가 사내 직무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팀에 와서 근무를 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공보다도 본인의 적성과 또 그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에 관련된 질문과 또 답변을 알아봤고요. 이번 장에서는 인사에 대한 기본 내용을 비롯해서 또 채용, 또 배치 관리, 그 중요한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는 인사 영역의 다른 부분, 승진이라든지 또 상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알아보고 취업에 대한 팁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